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벗들이여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우린 이제 붓다로부터 해방됐다. 이제까지 우리는 붓다가 이것은 너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괴로움과 구속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 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구니의 기운 같은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부처님의 그 장례 의식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한 늙은 비구의 말을 들은 가섭존자께서는 수메르 산에 올라 큰 징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우리들은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계법을 모아두어야 외도들이 딴소리를 하거나 비방하되 사문 곧다마의 법률은 연기와 같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계율을 배우더니 이제 죽고 없으니 계율을 배우는 이가 없구나라고 하지 못하게 하겠소. 열애께서 정멸하시어 세계가 공허하게 되었으므로 법장을 결집하여 불운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디가니까야 16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의 그 다비식이 끝나자 가섭존자께서는 그릇된 가르침이 일어나서 바른 가르침이 쇠하고 그릇된 계율이 일어나서 바른 계율이 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계율을 결집할 것을 비구들에게 제안하며 첫 결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각성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2700여 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진리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 시간 수많은 역경을 통해 영원한 진리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부처님 가르침,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 소중하고 참된 가르침을 배워가는 시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죠?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여원에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시며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교단의 시초가 되었죠. 그 후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출가자와 제가자가 점점 늘어나고요. 출가자와 제가자는 각각 그 성별을 나누어서 사부대중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이 교단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다비식이 끝나고 가섭존자의 제안에 의해서 첫 번째 결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결집을 통해 이어진 불법은 현재까지 전해져서 우리 시대에 아주 귀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의 결집과 전승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결집에 대한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1차 결집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짝으로 옳은 것은 제1차 결집은 부처님이 입적하신 직후 제자 500명이 가로 어디에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아나는 교법을 외우고 가로입니다. 누구는 유를 송출하였다고 한다. 1. 기원정사 가섭 2. 칠엽굴 우팔리 3. 기원정사 우팔리 4. 칠엽굴 가섭. 네. 여러분 문제 푸셨나요? 정답은 2번 칠엽굴 우빨리입니다. 네, 칠엽굴 우빨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결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뭐 차츰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질문에서 이 문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결집이 이루어진 곳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제자, 부처님 제자 가운데 500명의 가장 수승한 아라한들이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글이 있어서 글로써 또는 뭐 문서를 남긴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억을 해서 그 기억이 맞다, 그 기억이 틀리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합송하는 작업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으고 그리고 승가가 지켜야 할 뭐뭐는 하지 마라, 무엇은 해도 좋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율의 가르침. 그러니까 경과 율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에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경이 먼저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율이 먼저 결집이 됩니다. 그 율에 대한 결집을 누가 했냐면 바로 우빨리가 하게 됩니다. 우빨리. 지계제일이기 때문에 10대 제자 가운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 곁에서 오랫동안 시봉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난존자니까요.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외우고 있었고 가장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아난존자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송출이 되고 그것을 대중들이 500명의 대중이 다 들어보고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맞으면 침묵, 그리고 틀리면 틀렸을 때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대중이 합의하에 이 결집, 경과 율이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왕사성의 칠엽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왕사성이 있으면 왕사성이 이제 왕사성 외곽에 산이 있었어요. 산에 굴이 있는데 그 굴 가운데 이 500명의 아라한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이고서 몇 달 동안 모여가지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결집을 하는데 그때 그 결집을 할 때 주로 이제 후원을 한 나라가 바로 말하자면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영원한 후원자였잖아요. 굉장한 후원자였는데 빈비사라 왕 이후의 왕이 된 아자타사투 왕이 그때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요? 왕사성의 칠엽굴, 그리고 아난존자가 교법을 내우고 율은 누구? 우빨리존자가 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처님 말씀을 모은 제1차 결집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2. 500명의 제자들이 사위성 칠엽굴에 모여 결집하였다. 3. 교법을 전수한 아난존자는 처음에는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전한다. 4. 카니시카 왕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네, 질문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은데요.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3번. 교법을 전수한 아난존자는 처음에는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전한다. 네. 자, 1차 결집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루어졌대요. 직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직전이 아니라 직후에 이루어졌죠.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500여 명의 제자들이 칠엽굴에 모이긴 모였는데 네, 모여서 결집을 했어요. 이게 아까 질문할 때 문제 풀 때 칠엽굴이 맞다고 했죠. 그런데 어디가 틀렸냐면 사위성이 틀렸습니다. 사위성에서 한 것이 아니죠. 어디예요? 왕사성에서 했습니다. 왕사성. 왕사성 외곽의 칠엽굴에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법을 전수한 아난존자는 처음에는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랬어요. 대반열반경, 열반경에 보면 아난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부터
그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열반경인데요. 열반경의 내용에 보면은 아난존자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뭔가 눈치가 좀 없으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세요. 정진해라.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아나나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곁에서 부처님 곁에서 오랫동안 시봉을 한 아난존자만이 아난존자가 다른 수행자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깨달음을 얻고 금방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아난존자는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가장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고서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가까이 하는데도 우리는 그분이 훌륭하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애정에 또는 뭐 인연에 의해서 끄달림에 의해서 그 애착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분의 그 훌륭함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우리가 혀는 국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숟가락은 아무리 국을 많이 퍼도 숟가락은 국맛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이를 평생을 그렇게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500명의 이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칠엽굴에 모일 때 아난존자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합니다.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마지막으로 그 칠엽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도 그때에도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려서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괴로워해서 부처님께서 각별히 아난존자를 불러서 위로를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자 3번은 그러니까 뭐예요? 맞는다, 옳다. 자, 가장 옳은 것, 제1차 결집에 대한 가장 옳은 이야기를 고르는 거예요. 자, 카니시카 왕이 나왔습니다. 카니시카 왕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카니시카 왕은 제1차 결집을 도와주지 않고요. 4차 결집을 도와주셨습니다. 4차 결집. 카니시카 왕 몇 차 결집? 네, 4차 결집. 자, 이해 가셨어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여러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멸 후 100년경 아난다의 제자였던 야사 비구의 주도로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계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문제 삼았던 결집은 1. 1차 결집, 2. 2차 결집, 3. 3차 결집, 4. 4차 결집.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자, 볼까요? 정답은 2차 결집입니다. 2차 결집. 불멸 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난다의 제자였던 이 야사비구의 주도로 어디에서?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고 계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문제 삼았던 결집입니다. 2차 결집. 1차 결집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직후에 누구에 의해서? 마하가섭 존자의 주도하에 경은 아난존자가, 율은 우빨리 존자가 이렇게 해서 송출을 해서 만들었죠. 결집을 했죠. 만든 게 아니라 결집을 했죠. 그럼 2차 결집은 어디냐? 2차 결집은 여기에서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난다의 제자, 아난다 존자의 제자였던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어느 마을에 갑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딘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놀라운 그런 풍경을 보게 돼요. 어떤 풍경이냐면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그 항아리에다가 보시를 받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리는데 뭔가 먹고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을 직접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고 화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 뭐였냐면 옷감이어서 옷감.
일종의 물물 교환 같은 게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화폐가 생겨가지고 그 화폐를 물 속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돈이 말하자면 돈이 그 스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풍경을 가서 탁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부처님께서는 금, 은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는 직접 금, 은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뭐 스님이 꺼내거나 갖거나 소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중들이 일반 이제 제가 불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본인들도 이렇게 돈으로서 화폐로서 스님들께 공양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았고 스님들도 뭐가 필요하네 이제 예를 들면은 바루가 찢어졌다, 바루가 깨졌다 이러면 바루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바루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재밌죠? 뭐 예를 들어서 신이 없다, 신발이 없다 이러면 뭐 신을 알라. 우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우유를 알라 이런 식으로 뭐뭐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차리고 가서 그걸 사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해오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때 당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여러분 1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임금님이 타던 수레보다 지금은 우리가 타는 그 자동차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더 빠르고. 그리고 보통 자동차가 없어도 서민들이 뭘 타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얼마나 빨리 갑니까? 마찬가지로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화폐를 받고 그것으로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문제를 삼아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모이게 돼요. 다시 모여서 그야말로 이 문제를 이 계율의 문제가 맞느냐 틀리냐 이래서 여기에서 크게 갈립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좀 받으면 어때? 좀 그렇게 해서 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부처님 당시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계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 전자는 말하자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을 상자부 계통의 스님이라고 하고 또 나서서 좀 더 진보적으로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중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분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둘로 나누어진 이 분열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2차 결집이고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결집은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계율 하나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다 이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비법이다. 올바른 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결집. 이 2차 결집은 굉장히 불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요. 중요한 사건이었고 불멸 후 100년경에 아난다의 제자였던 야사비구의 주도로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고 계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문제 삼았던 그것이 바로 2차 결집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불교사에서 처음으로 경장을 결집하였을 때 이를 주도했던 지도자의 이름은 누구인가? 1. 우빨리, 2. 달라이라마, 3. 수보리, 4. 마가섭. 자, 누굴까요? 정답은 4번 마가섭 존자입니다. 네, 불교사에서 처음으로 뭐예요? 경장을 결집했을 때 이를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헷갈리게 여기 안한존자가 나왔으면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됐을 건데 여기에 기호에 안한존자가 없습니다. 그죠? 오빨리는 유를 송출했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수보리는 해공제일이고 그리고 마하가섭 존자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처음으로 첫 번째 결집을 할 때 그때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뭐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간섭할 사람도 없고 그냥 멋대로 살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비구 노 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였죠? 마하가섭 존자셨습니다. 네, 참 쉽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전 결집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제1차 결집은 불멸 직후에 진행됐으며 동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실되거나 잘못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2. 제2차 결집은 불멸 후 100년경 14 논쟁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불이지족 비구들이 행하던 14를 모두 계율에 합당한 정법으로 결의했다. 3. 제3차 결집은 불멸 후 200년경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논장이 결집됨으로써 비로소 3장이 완성되었다. 4. 제4차 결집은 불멸 후 400년경에 진행됐으며 이때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결집되었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제2차 결집은 불멸 후 100년경 14논장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불이지족 비구들이 행하던 14를 모두 계율에 합당한 정법으로 결의했다 그랬어요. 자, 경전 결집 과정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는 2차 결집을 얘기하는데요. 2차 결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법이 아니라 비법이다. 그렇게 편리하고 또 수월하게 말하자면 물 항아리에 돈을 받는 것처럼 수월하게 생활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내 손바닥 위에 손 위에 돈을 받지 않더라도 항아리 속에 물을 넣고 받더라도 그건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율에 계율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비법. 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계율뿐만 아니라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14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맞는지 자 볼까요? 네, 이거는 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맞습니다. 1차 결집은 불멸 직후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실되거나 잘못 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맞죠? 그죠? 그리고 3번에 3차 결집은 불멸 후 200년경에 이루어졌고 논장이 결집됨으로써 비로소 3장이 완성됐다. 맞습니다. 3차 결집 때는 그러니까 1차 결집, 2차 결집 때는 논장이 없었어요. 개화 그리고 경과.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그 율이라고 하는 그 율장과 교법이라고 하는 경장 이 두 가지만 결집이 됐고 논장은 나중에 언제 3차 결집 때 아소카 왕이 주도로 이루어진 3차 결집 때 처음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4차 결집 때 카니시카 왕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4차 결집 때에도 논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4차 결집 400년경에 진행이 됐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결집됐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에 맞는 부파명을 순서대로 쓰시오. 불멸 후 약 100년 뒤 계율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타나므로 야사를 중심으로 장로들에 의해 제2 결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던 이들이 새롭게 모임으로써 교단은 마침내 보수적인 장로 중심의 가로와 진보적인 가로의 두 파로 나뉘어졌다. 이를 근본 이부의 분열이라고 한다.
정답은 상자부 대중부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본 분열, 그러니까 이 계율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나누어진 그분들이 대체로 상자부 그리고 대중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자부, 대중부. 그러니까 근본 분열이라고 할 때 이 상자부, 대중부,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이 처음에 이렇게 두 파로만 나누어지다가 사실은 나중에 되면은 점점 갈라져 가지고 20개가 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스님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에게도 계율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사실 저도 머리를 깎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이것은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바르게 제어하면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근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자, 또는 현대에 맞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입장은 그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전륜성왕으로 칭송되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칼린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불교로 개정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2. 제4차 결집을 후원하여 논설을 집대성하고 동서양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3. 인도 각지에 비석과 돌기둥을 세워 불법을 널리 알리고 지키도록 권장하였다. 4. 스리랑카,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불교 사절단을 보내 불교의 교세를 확장했다. 아쇼카 왕과 관련이 없는 거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는 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제4차 결집을 후원하여 논설을 집대성하고 동서양의 교리를 촉진하였다. 네, 관련이 없는 거. 네, 이 부분은 글쎄요. 누구를 떠올릴까요? 바로 카니시카 왕. 카니시카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4차 결집을 후원했고 논설을 집대성하고 동서양의 교리를 촉진하였다. 네, 카니시카 왕입니다. 자, 그럼 전륜성왕으로 칭송되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네, 1번 볼까요? 칼린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불교로 개종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랬어요. 칼린가 전쟁, 칼린가 전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소카 대왕이 그야말로 정말 전쟁왕이었어요. 전쟁왕. 그리고 굉장히 난폭했죠. 본인은 99명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형제가 99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100명 중에 99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수많은 땅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전쟁을 굉장히 좋아한 전쟁광이었어요. 근데 칼린가 전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승전했죠.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그 전쟁, 폐허가 된 그 전장터를 보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우는 아이, 남편을 붙잡고 우는 여인, 그 모습, 막 그 피바다가 된 그 모습들을 보고 그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던 그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 누군가의 아버지를 앗아가고 누군가의 남편을 앗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전투를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인가 하면서 그때 뭔가 내가 이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마의 근거에서, 법의 근거에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그런 악업들을 쌓았는데 그 악업들이 말하자면 그 이후의 삶,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또 이렇게 도덕과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함으로써 지난날의 과오를 많이 잊게 해준 그 왕입니다. 전륜성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아소카 왕 보고. 그러니까 이때 개종해서 불교를 국고로 삼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인도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돌기둥. 네, 비석과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아소카 왕이 그 많은 말하자면 승가의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입장, 그리고 진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논설을 열심히 쓰고, 물론 불교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갈등을 빚고 하니까 아소카 대왕이 나서가지고 결집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차 결집인데요. 3차 결집을 아소카 왕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논장이 만들어졌다. 경률론 3장이 제대로 갖추어진 게 바로 3차 결집 때입니다. 그리고 자, 4번 볼까요? 스리랑카,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불교 사절단을 보내 불교의 교세를 확장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아소카 대왕이 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불교를 많이 알리게 된 거예요. 외국으로 불교를 알렸는데 특히나 누구를 보냈냐면 아들과 딸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을 외국의 불교 사절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마헨드라, 그리고 딸이 상가미트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마헨드라와 상가미트라를 외국에 보내서, 스리랑카에 보내서 그 불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 그 스리랑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소카 왕의, 대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지식인 플레이 시간, 오늘 결집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결집은 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가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승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당장에 계율부터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율장을 편집을 합니다. 율장과 경장을 편집을 하는데, 이 결집을 하는데, 율장은 우빨리존자에게, 그리고 경장은 누구? 안한존자에게 얘기를 해서 송출하도록 해서 500아라한이 모여서 어디에? 왕사성의 칠엽굴에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제1차 결집입니다. 2차 결집은 어디였죠? 네, 외살리, 바이샬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그곳에서 스님들이, 출가한 비고 스님들이 돈을 받는 것, 물론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항아리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받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십사라고 합니다. 십사,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그 스님들을, 대중을 모읍니다. 그 대중들을 모아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결집을 할 때 이 진보적인 입장, 현대에 발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대중부의 스님들의 주장을 그것을 비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정법이 아니다. 이것은 비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비법으로 규정을 하고 정법대로, 옛날 원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2차 결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결집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소카 대왕의 주도하에 많은 그 스님들이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화해의 모드로, 말하자면 화해의 장을 결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때 최초로 논장이 여기에서 이제 3차 결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장과 율장과 논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첫 번째 결집이 바로 3차 결집이고요. 4차 결집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4차 결집은
그 2세기경에 건타라국의 카니시카 왕이 후원을 해가지고 경장, 논장, 경률, 논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5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요. 아소카 대왕이 모은 그러한 스님들은 700여 명이었고 마지막 4차 결집에서는 500여 명이 모여서 경률론 3장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장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열심히 불교학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에 정말 필요한 자료들이 이때 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파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불교학이 발달되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 치면 너무 학문적인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중생을 제도한다거나 자비행을 실천한다거나 하는 것에 조금 소홀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의 불교를 우리는 부파 불교라고 합니다. 수많은 또 불교도 또 부파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파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결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결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부파가 나뉘었다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지식 인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부처님의 초계 경전을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그 말씀들과 그 가르침들이 이 무릎을 딱 칠 만큼 깊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리고 머리와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손길을 주시던 어머니의 따스함이 이 경전 속에 부처님에게서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라울라 존자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이야기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치마니까야 60일 암발라티카 라울로 와다경에 담긴 거울의 교훈인데요. 자상하게 들려주시는 부처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라울라야, 거울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비춰보는 데 씁니다, 부처님. 마찬가지로 라울라야,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행동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말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본 후에 생각을 하여야 한다. 라울라야,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혹시 이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라고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은 해도 좋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이로운가, 남에게 이로운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려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또 판단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거나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자신에게는 전혀 이롭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목적으로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남을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집에 뭔가를 이렇게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옵니다. 또 지나가다 봤을 때 도움을 청하는 분들도 보면은 매번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도와줘야 할 때 그분들을 도와줘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재활에 성공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분들이 일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매번 매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과연 그것이 잘하는 일인가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그 행동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매번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나는 그냥 뭐 받아먹기만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행동인가 자세히 봐라. 그것이 혹시나 남에게 해롭고 또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옳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 일에는 굉장히 밝은데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밝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려고 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듯이 그렇게 돌아보고 성찰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거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거울에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나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2.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결집과 전승을 주제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주신 교훈, 거울에 관한 교훈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성불하세요.